안녕하세요. 1차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우리 전 시간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그 교과서 외 수록 부분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어요. 자, 총 12페이지까지 모두 읽고 그리고 나서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본문 35쪽 펴고 수업에 임해주세요. 자, 먼저는 학습 목표 봐야 되겠어요. 자, 도시 변두리라고 했을 때 도시 변두리 주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이 소설. 자,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교과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이에요. 자, 이 소설이 원미동 사람들 연작소설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작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원미동 사람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입니다. 당시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해주고 있는 소설이에요. 자, 여기에서 학습 목표는 이웃에 대한 불신이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는 과정에 주목해서, 자, 이 소설 전체적으로 원미동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에서는 우리의 이웃, 그리고 특히나 가난한 노동자인 이웃, 그들에 대한 불신이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그 부분이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에요. 자, 이 사람 누구? 임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임씨에 대해서 처음에는 불신이, 그가 그냥 일용직 노동자로서, 즉 돈만 많이 받으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그와 그의 아내는 그의 놀라운 태도들을 보면서 이해와 공감으로 자신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죠. 자, 이 소설의 제목,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이 제목은 임씨가 했던 말 그대로를 잡은 거죠. 잠깐 제목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이 제목은 독자로 하여금 대단히 호기심을 일으키게 해요. 임씨가 그저 물어보았을 때, 주인이 물어보았을 때 비 오는 날에는 뭐 하시나요? 비 오는 날은 어떤 날? 노동자로서는 공치는 날, 소득이 없는 날. 그래서 노동자로서도 굉장히 힘든 날에 속하겠죠. 그런데 그런 날에 하필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 임씨의 현실. 임씨는 겨울이면 연탄장수로, 여름에는 그저 이런 막노동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일할 수 없는 날에는 돈을 떼먹었던 스웨터 공장이 있는 가리봉동까지 가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죠. 임씨가 이 말을 할 때에도 주인은 끊임없이 궁금해하는데, 이 제목 자체가 호기심을 일으키고요. 임씨의 그 말도 독자들이 한참 후에나 답을 알게 되거든요. 양귀자 씨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이 양귀자 씨는 일상적 현실을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작품을 창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시민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이 소시민이라는 존재가 그와 그의 아내로 통해서 대변되고 있는데요. 자, 이 소시민이라는 표현은 1980년대에 굉장히 예민한 표현이에요. 왜냐? 스웨터 공장이 대변하고 있는 공장장,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악덕한 자본가들이 있든가 하면 그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자, 소시민은 자본가도 노동자도 아닙니다. 그저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시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어떤 모순을 인식하고 그리고 분노해야 할 마땅할 소시민들이 자기들의 삶에 너무나 안주해 있다 보니,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 그저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으로 바뀌고 있는 소시민들이 부디 이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 자본가들의 그 탐욕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작가가 이런 소설을 낳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1980년대의 그때의 시대상과 그때의 문화상을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이 작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는 여러분들 교과서 외 수록 부분 반드시 읽고 나서 여러분들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는 누구? 그의 은혜와 그리고 이제 동생도 나왔죠. 두 딸을 가진 은혜 아빠 이렇게 할까요? 자, 그의 가족이요. 처음으로 원미동으로 이제 이사를 했잖아요. 자, 이 작품은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의 사실 처음에 있는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그 단편소설을 본다면 훨씬 더 잘 나올 텐데요. 그 원미동에 자기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해요. 자, 이 소설은 연작소설답게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와 그의 아내 이야기는 작가의 삶을 대변하고도 있기 때문에 두 편이나 등장합니다. 다른 단편소설의 제목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멀고 아름다운 동네. 멀고 아름다운 동네는 처음으로 원미동으로 이사 오던 날 그때의 그 쓸쓸한 풍경을 담고 있고요. 원미동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살짝 드러내면서 끝나요. 자, 그 뒤에 다섯 번째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으로 가야 한다. 비 오는 날이면 이때 그들이 이 집에 온 지 한참이 됐는데도 맨 이 집이 수리만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그의 아내의 가족 이야기가 두 번 등장합니다. 자, 집 수리 이야기에서 처음에는 목욕탕 공사였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본문에는 매번 옥상 공사 이야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목욕탕 배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교과서 외 부분에서도 출제되니까 꼼꼼하게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임씨는 어떤 사람? 원래 연탄장수인데 여름에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욕탕 공사 맡긴 것 자체를 후회해요. 왜 그러겠어요? 전문가도 아니니까. 그리고 목욕탕 공사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견적을 뽑았었어요. 교과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견적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 견적서를 뽑았을 때는 목욕탕 전체 수리로 처음에 잡습니다. 목욕탕 공사 자체가 전체를 다 뜯어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새는 부분 알 수 없다라는 임씨의 말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큰 공사로 시작했다가 사실 임씨의 실력이었겠죠. 배수관 공사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물이 새는 부분을 알아버려요. 자, 그렇게 쉽게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돈이 걱정돼요. 돈이 아까워, 정말. 이 돈이 아까워하고 있을 때에 임씨가 감사의 뜻도 있고 해서 옥상 공사를 해주겠다고 해요. 자, 그러나 옥상 공사를 맡기고 나서 그래도 본전은 뽑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생각은 금세 바뀌게 되죠. 왜냐? 임씨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주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새록새록 들기 시작한답니다. 자,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 내밀고 일의 진척 상황을 살피던 아내도 옥상 공사 잘 되는지 계속 보려고 안 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왜 이렇게 질렸죠? 옥상 공사가 생각보다도 너무 힘들어. 오래 걸려. 오래 걸리는 옥상 공사에 대한 미안함도 생기고요. 이거 생각보다 공사가 컸던 거예요. 자,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내려오라고 하는데 임씨는 내려가지 않죠.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드려야죠. 자, 임씨의 성격 알 수 있습니다. 임씨는 어떤 사람? 대단히 성실한 사람. 책임감도 대단히 강해요. 자, 이 옥상 공사까지 너무나 깔끔하게 마무리한다는 어떤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다시 방수액을 부어서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서 임시 성격 알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다 찾아볼게요. 일에 몰두하는 동안 한번 이 사람이 계속 보고 있죠. 자, 목욕탕 일도 그랬지만 이 사람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 채 틈도 없이 밀착돼서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가 느꼈을 감정 한번 볼까요? 임씨의 장인정신, 정말 훌륭하다. 그의 성실함, 이런 것에 대해서 등등 그는 감탄하고 있죠. 자, 그가 어떻게 임씨를 바라보는지를 좀 더 봤어야 해요.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 또 다른 감정이 또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 임씨가 일 열심히 해서 감동했다? 이거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의 대가가 살이 굳어가지고 굳은 살까지 박혔는데 그가 결국 살고 있는 것은 지하실 단칸방? 그의 안타까움까지가 연민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자, 그에 대한 감정은 이제 점점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요,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다?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의 돈을 다 받기 민망해서 일부러 보이는 열정이다. 저거는 그냥 이 돈 다 받아내려니까 정말 민망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처음에 그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중간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그에 대한 감정이 바뀌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에 아주 집중해서 이 소설은 보셔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는 임씨에 대해서 사실 굉장한 불신이 있었어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불신이 있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이거 일부러 보이는 열정이구나. 일부러 저러겠지. 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사실 한술 더 떠요. 다음 장면 볼까요? 예상외로 옥상일 힘든가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 없다는 사실 깨달았을 거예요. 아내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굉장히 너무 이기적인 느낌이 들죠. 이 옥상 공사 맡긴 거에 대해서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옥상 공사를 맡긴 일에 조금이라도 미안함이 있다면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겠죠. 아내의 성격과 그의 성격이 드러나는 구절들은 우리 성격 파악이 되는 구절들이니까 중요해요. 하지만 우정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이었다. 왜? 자, 두 가지입니다. 왜 둘 다 당했다? 그는 도와주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 사람은 이제 반나절 일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보조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죠. 그리고 불어 만들어 시킨 일에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으니까, 자, 그 또한 그의 임씨에 대한 감정이 달라지지만 그의 아내 또한 임씨에 대한 감정이 달라집니다. 자, 왜 자꾸 바뀌지요? 네, 그의 아내 또한 너무나 미안함이 생겨요. 임씨가 너무나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 언제 끝납니까? 8시가 넘어선 시간. 자, 그런데 이제 임씨의 성격도 보셔야 되니까요. 자, 임씨는요, 임씨의 성격 좀 정리해 봅시다. 임씨의 성격이 드러날 만한 구절들,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 너무 착하시죠? 네. 그리고 할머니께서 임씨를 칭찬까지 해주시는데, 그때 어떤 자세로 들으십니까? 무릎 꿇고 두 손 짚은 채 들어. 그리고 사장님이, 물론 나이도 1살 더 어리시지만, 그때는 한 동갑쯤 보았을 것 같아요. 그가 부어주는 술을 두 손으로 황감히 받쳐들고 그리고 이런 태도들을 보이죠. 자, 임씨의 성격과 임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구절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장님 사모님한테 미안해하는 임씨는 대단히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고 순수한. 자, 임씨 성격만 싹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예의 바르죠. 그리고 그 사장님의 술잔을 이렇게 두 손으로 황감히 받는 거 대단히 공손하죠. 자, 이런 임씨의 모습들 작가가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씨의 착하고 순한 모습들에 그가 임씨를 다시 보고 있다는 거, 임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임씨 때문에, 임씨의 이런 멋진 태도들 때문에 그는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자, 이러지 마시고 나이도 서로 비슷할 텐데 말해요 하면서 우리 나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의 심리 알겠습니까? 자, 그 마음속을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서도 그렇겠지만 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서 그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굉장히 초점이 있어요. 그가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 보겠습니다. 임씨 나이가 그보다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나이가 만약에 그보다 훨씬 많다면 더 나이 어린 사람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고용된 거죠. 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고용된 것 때문에 임씨가 괴로워할 거라는 것. 임씨가 왠지 마음이 상할 거라는 생각. 이것이 자기 자신의 굉장한 걱정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도 봐서 알겠지만 나이가 실제로 1살이 어리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거짓말합니다. 심지어 이게 거짓말까지 할 일이었을까? 아, 서로 동갑이군요 하면서.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들도 뭐 느끼세요? 그가 사실은 과도하게 착한 사람이죠. 요즘 같은 때
누군가를 고용하고 정식으로 내가 돈 줬으면 됐지 하면서 갑질할 만한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일 시키고 나서 그 사람의 형편 어려움을 알고 난 다음에 점점점 내가 이 목욕탕 공사비 하나 아끼는 나 자신에 대한 정말 다른 생각들을 갖게 돼요. 자, 그가 임씨에게 동갑이라고 한 까닭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만약 고용되었다면 임씨가 마음 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들 답은 요쪽 오른쪽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내가 참 기가 막혀 해요. 아내가 실제 나이 얘기해 주려다가 이 사람이 왜 이런 거짓말까지 하지 하면서 어이없어 하죠. 이걸 상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거짓말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잖아요. 자, 동갑 기념으로 이제 술 마시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일까봐 1살 정도만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몹시 다행스러웠다? 무슨 말? 결국에 여러 나이 차이로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지 않냐. 우리 1살 차이니까 그 정도 거짓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몹시 다행스러울 정도로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쉽게 거짓말도 못하실 분이셔. 자, 이제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이 사람들끼리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제 술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점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임씨의 말을 한번 볼까요? 임씨가 이제 토끼띠 남자들은 참 신수가 고단한데 영케 참 복 있게 잘 사십니다. 막 이래가면서 이제 같은 토끼띠 남자들끼리 나중에도 또 술 한잔 하시니까 그런 상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 사람 거짓말까지 하고 왜 저래? 하고 생각하면서 아내가 이제 드디어 이제 계산합니다. 이제 공사비를 지불하려고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아내가 머뭇거리기 시작해요. 왜 머뭇거릴까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돈을 드려야죠. 그런데 점점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 네. 그런데 공사비가 너무 큰 거 아닐까요? 사실은 목욕탕 전체 공사비로 저희가 18만 원 드리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쓰지 않으셨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사비를 깎고 싶어하는 아내의 마음 여기서 읽어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아내를 보는 그의 마음 어떨까요? 자, 그의 마음, 그의 속마음 처음에는 자기도 똑같은 마음이었어 얘들아. 그 교과서 외 그 수록 부분 여러분들도 봐서 알겠지만 그와 그의 아내는 둘 다 돈 너무너무 아깝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짐짓 아내를 못 본 척. 그런데 그 사람도 내적 갈등 있어요. 돈 아까운 거 똑같아요. 둘 다 돈 아껴서 여기에서 부천시에 있는 집 얻은 사람들이에요. 역시 여자 할 수 없어. 옥상일까지 시켜놓고 돈 다 내주기 아깝다고? 제발 딴소리 없이 돈 다 내기를 너무너무 비는 거야. 자, 이 공사비를 깎으려는 아내가 일단 못마땅합니다. 이 아내 자체는 사실은 그냥 여기서 평범한 주부예요. 그런데 작가의 시선은 이 소시민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살아서야 세상이 바뀌겠는가 하는 비판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공사비를 깎으려는 이 아내가 못마땅한 것은 작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공사비를 깎으려는 아내가 못마땅해. 사모님, 근데 그 견적서 좀 줘보세요 하면서 그 견적서를 다시 달라고 합니다. 그 견적서는 어떤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비치는 유치한 편지지에 쓰여져 있었나 보네요. 자, 이 견적서를 이제 이 사람이 고치게 됩니다.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서 아라비아 숫자 더하고 빼고 또는 줄을 긋고 합니다. 자, 이제 점점 견적서를 바꾸고 있는데 왜 견적서를 바꾸시지? 이 사람들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자, 그런데 이때 임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이지 역겨웠다. 자신이 역겹다고까지 생각한 까닭이 무엇일까, 얘들아?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나 자신이 속물적인지.
속물적인 자신이 너무 역겨운 거야. 어쩌면 자기 자신도 아내와 똑같이 이 견적이 너무 이렇게 18만 원이 돈 내기가 실제로는 아까운데 임씨가 거기다가 옥상 공사비까지 더 더할까 봐. 아, 임씨 같은 사람이 좀 더 돈 좀 그래도 제대로 벌어서 그래 지하실 단칸방에서 어렵게 사는 거 마음은 아픈데 이 사람한테 탁 하고 더 제대로 돈 들이지 못하는 나 자신 정말 속물적이라고까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의 괴로움이 작가의 시선입니다. 사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견적서에서 실제로는 이런 재료비 다 빠지고요. 이거 이렇게 다 안 썼으니까 이게 지금 견적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견적서가 어디까지 어떻게 수정되어서 과연 총 결산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임씨가 볼펜심으로 꾹꾹꾹꾹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이 들죠. 왜? 임씨는 너무 솔직하게, 너무 정직해. 자기들은 막 속으로 다 개선하고 있는데 임씨의 이 정직함에 그저 당혹스러울 뿐이죠. 이건 너무너무 이런 상황이 너무 놀란 거야, 사실은. 그리고 나서 최종 견적비는 얼마? 7만 원.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견적서가 수정되었죠. 이 수정된 견적서는 이 문학작품에서 특별히 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기능을 해요. 수정된 견적서의 기능. 자, 이 작품에서 이 견적서를 수정하는 장면만큼은 정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를 부각해요. 하나는 임씨가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다. 자, 임씨는 실제 이 작품 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원미동 사람들에서 여기 비 오는 날이면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주인공의 시선으로만 따라가게 되잖아요. 임씨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나? 자, 그런데 임씨의 정직함이 이 수정된 견적서에서 완전히 부각되죠. 자, 이 사람의 그 정직함과 그 순수한 마음들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이것이 부각될수록 누구의 속물적인 것이 부각돼요? 그와 그의 아내의 이기심이나 속물적인 근성이 또 이것 또한 부각됩니다. 왜? 그는 속으로 다 개선하고 있었거든. 설마 했거든. 사람 욕심이라는 게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도 바뀌었는데 아내도 달라져야겠죠? 이거 7만 원 세상에. 그럼 옥상은요? 옥상은 뭐 상관없습니다. 재료비 여기 있는 거 갖고 다 했으니까요. 임씨를 바라보는 아내 태도도 역시나 당연히 달라지시죠. 처음에는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옥상일까지 다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굉장히 아내의 태도 또한 굉장히 계산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적이었던 그 아내가 임씨를 바라보는 것도 못마땅했었죠. 임씨를 바라보는 것도 불신과 의심과 오해 속에서 바라보다가 어떻게 돼요? 너무나 감동했죠. 너무나 미안합니다. 나는 다 계산하면서 어떻게든 깎으려고 했는데 이런 태도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사장님, 제가 이거 다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옥상이랑 품값은 제가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넉넉하기까지 해. 이 사람이 넉넉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집주인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내 자신이 쪼잔하게 느껴지겠죠? 이거 대꾸할 말도 없어. 이거 입을 다 물어버릴 수밖에 없어. 그 임씨의 이 태도는 얘를 뭘로 만들어? 자기 자신은 속물적인 자신을 부각시키죠. 할 말이 없지.
얼마나 말할 게 없겠어. 이 노동자가, 그것도 가난한 노동자가 자기는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집주인이 그 돈 하나 번번 깎아보려고 속마음을 어떻게 드러내면 너무나 민망한 상황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임 씨는 거기다가 한술 더 뜹니다. 저 임 씨가 했던 얘기들만큼은 조금 내가 밑줄 그어 놓을게요. 자, 이 서비스로 주겠어요? 자, 사장님,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 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깎으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이 돈은 세상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임 씨가 오히려 역으로 이분들을 너무 좋게 말을 해줘요. 자, 임 씨가 오히려 이 부부들한테 충고해줘요. 임 씨의 이 충고는요, 정말 마지막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한 번 더 밟아 놓는 거죠. 임 씨의 순수함이 더 부각돼요. 그리고 그들을 정말 민망하게 만들죠. 그와 그의 아내의 속물적인 마음을 더 부각시킵니다. 그의 견적서의 수정과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너희들이 정말 속물적이다. 너희들이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임 씨는 그냥 나가지만 이제 그는 도대체 이 사람을 그냥 보내기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너무나 민망한 상황에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도 그의 서비스에 대면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 너무나 면목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정직하고 순수한 이 임 씨에 대해서 나 자신은 정말로 너무나 면목 없는. 그때 고맙게도 임 씨가 그를 붙잡아줘요. 자, 한잔 합시다 사장님 하면서 그를 붙잡아줍니다. 자, 사장님 하면서 그를 붙잡고 너무나 그 친근감을 느꼈던 거죠.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맥주 한잔 살게요 하면서 임 씨가 사겠다고 말을 해요. 자, 두 사람이 이제 친근하게 형제 슈퍼에서 우리 맥주 한잔 하시려고 요거 그림에 보듯이요. 자, 그런데 맥주는 내가 사줘. 이렇게 말을 해야지, 사장님이. 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가 임 씨에게 맥주 사겠다고 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면목 없어서. 자기는 속으로 계산 다 했거든. 그런데 임 씨는 전혀 계산 없이 정직하고 그리고 넉넉한 성품으로 제가 서비스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자신에게 맥주는 사셔야죠. 자, 그러는데 이제 오히려 정말 누가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친근해져요. 자, 형제 슈퍼 김반장에게 맥주 3병을 그래서 그들이 시킵니다. 자, 그런데 임씨 아저씨 외상값이 있으셨나 봐요. 임씨 아저씨 외상값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김반장. 굉장히 약삭 빠르신 분이죠. 선생님이 아주 싫어하는 캐릭터네요. 원미동 사람들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예, 다 읽어보시면 이 김반장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실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세요. 또 이렇게 또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또 작가의 또 능력은 있어요. 아주 얄미워. 하여간. 자, 임 씨는 두말 없이 외상값 1,300원 갚아주고, 네, 여기에서 갚아주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얼만큼 이제 좀 친밀해진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네요. 그죠? 동갑끼리 사장님은 무슨 사장님, 자, 이제는 사장님 부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친밀해지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이 두 사람은 사장님과 또 고용됐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친구가 되는 느낌이에요. 형씨라고 불러주죠. 자, 호칭이 달라집니다. 뭐에서 뭐로? 사장님에서 형씨로. 자, 이렇게 호칭이 달라지는 건 그 두 사람이 심리적 거리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심리적 거리의 변화. 자,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에 얼어 죽을 사장이야 막 이러면서 이 사람 계속 끊임없이 거짓말로 계속 가시려나 봐요. 이 모든 것이 다 이 사람의 친밀해지려는 노력인 거 아시겠죠? 자, 이제 임 씨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작가는 결국에 임 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런 장치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래봬도 자식 농사꾀지였지요. 자, 임 씨의
자기 이야기가 시작됨. 원래 술잔 다 주고받고 하면서 자기 얘기 시작되잖아요. 자, 임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작가가 정말로 드러내고 싶었던 바로 그 제목 속에 가리봉동 얘기 드러나겠죠. 자, 임씨는요, 자식이 4명이나 돼. 굉장히 가난한 형편에 자식도 많아. 안타깝죠. 자, 그놈들 곰국 한 번 못 먹인 게 한이요. 정말 아버지가 제대로 된 음식 한번 먹이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 아버지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곰국이라는 단어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어떤 아버지나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형편상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리봉동 이야기 시작됩니다. 자, 가리봉동 가면 그 녀석 멱살을 휘어잡아야지. 그 녀석 조금 이따 나오지요. 스웨터 공장 사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점점 독자들에게 호기심 유발됩니다. 가리봉동 가면 곰국 나와요. 아까부터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씨의 말이 계속 이제 너무나 이 궁금증 한번 해결해 주고 싶은 거죠. 궁금증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 맨 마지막에 가장 궁금했던 것을 탁 드러내면서 작가가 일부러 이렇게 숨겨놓는 거야. 이게 소설적인 장치지. 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자, 80만 원이나 떼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쇠탁공장 하던 놈. 바로 그 죽일 놈입니다. 가리봉동이란 건 결국 쇠탁공장 사장님이 공장 차린 곳이었던 거예요. 자, 공장 망했다고 해서 이 돈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 사람이 뭐래요? 지가 먼저 울상이야. 여공들 노인 물렸다. 뭐 부도 나서 그거 뭐 마누라 목걸이까지 받았다.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이제 얘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그가 그려본 스웨터 공장 사장 어떤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눈앞에 반질반질한 상판에 배는 툭 붉어져 나왔겠지. 반질반질한 상판, 결국에 자신의 뻔뻔한 마음, 뻔뻔하고 또 배는 툭 붉어졌대. 탐욕스러운. 이 사람이 뻔뻔하고 이 탐욕스러운 그 인물의 특성을 외양묘사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성격의 인물을, 여기서는 내적 성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캐릭터를 말할 때 그 외양 묘사로 성격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스웨터 공장 사장은 이 사람이 상상했을 뿐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자, 질문도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질문 정확하게 볼게요. 질문도 그가 스웨터 공장 사장을 이렇게 그려낸 걸 볼 때 그가 임씨를 어떻게 여기고 있을지. 자, 임씨에 대한 마음이 사실 중요하니까요. 임씨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임씨의 처지에 완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불쌍하게 연민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이제 작가가 가장 원했던 소시민의 분노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구조를 아시겠어요? 자, 작가는 그와 그의 아내인 소시민을 등장시키면서 소시민들, 자기 삶에 완전히 집중해서 그 누구의 괴로움과 그 누구의 아픔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소시민들에게, 자, 잘 봐봐. 너희들이 자본가는 아니야. 그렇다고 자본가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야. 자본가로 인해서 착취당하는 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한번 바라봐. 얼마나 너희들이 분노할 만한 세상이야. 사회의 모순을 한번 느껴봐.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 함께 분노하는 것이에요. 노동자에게 함께 연민을 느끼면서 자본가에게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작가가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쇠탁 공장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본가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자본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고요. 자, 임 씨는 가난하고 착취당하던 노동자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80년대에 그 사회상이 조금은 그려지십니까? 작년 일인데 이게 작년에 돈 떼먹혔는데 올 여름에 그 사람 비가 오죽 많았소. 비가 오면 가리봉동에 갔단 말이오. 올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리봉동에도 자주 갔다. 하지만 일단은 공치는 날이 너무 많았어. 공치는 날이 그만큼 많았고 이 사람은 형편이 더더욱 어려웠고 가리봉동에 갔는데도 돈을 못 받아. 왜? 그 사람 형편도 왠지 어려울 것만 같아서. 임 씨의 순박함이 여기서 사실 드러난다. 임 씨는 미안해서 또 돈을 못 받아. 세탁공장 사장 그 사람이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 지가 먼저 울상이니 이 돈을 못 받아내는 성격이죠. 돈 받아내는 사람들도 다 임 씨 같은 사람은 못 받는 것 같아 오히려. 자, 그때 김 반장이 갑자기 끼어드네요. 1년 365일 비 오는 날 쎄고 쎄는데 무엇이 그리 걱정이다요. 아, 이 김 반장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 해 뜨는 날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 돈 받아서 좋고. 예, 김 반장 성격 잠깐 나오긴 하는데요. 정말 얄미워요. 정말 얄밉고 뭐 짓궂은 성격. 예, 김 반장 성격은 이 작품에서는 아주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운 인물 같지는 않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원미동 시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원미동 사람들 꼭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술 마시다가 맨 마지막 점점 더 결말로 가고 있습니다. 난 말이요,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요, 이 임시 얘기하고 있죠.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방에서 6식구가 살고 있어. 여러분들 이 상황의 대조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지하실방, 그의 지하실방, 어떤 지하실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가리봉동 그 새끼는 어디서 산대? 맨션 아파트에 산대. 자, 좀 더 화려한 당시로서는 좀 고급스러운 아파트의 어떤 대명사처럼 맨션 아파트가 쓰였습니다. 자, 돈 떼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 이 분노의 구조입니다.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호화롭게 살아. 이것을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지하실방, 맨션 아파트. 나중에 학습활동에서도 한 번 더 대조해 보도록 합시다. 나는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 나는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빡빡하게 힘들다. 마누라도 벽돌 찍는 공장 다녀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 짓에서 벌어야 된다. 도저히 가볼 만한 시간도 없다. 비 와서 잠깐이라도 쉬는 그 타임에나 내가 돈 받으러 간다. 너무나 거칠게 이야기하는 임 씨의 마음. 우리 교과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게 교과서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 끝나고 이 사람이 뭐 울면서 끝납니다. 안타깝게 끝나는데요. 한 번만 잠깐 볼게요. 근데 그 사람이 위로를 하려고 해요.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괜찮겠지요 라는 말을 해줄 수가 없어. 왜? 사회 구조 자체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회의 이 두터운 벽이 언제 깨질 수 있을지 자기 자신도 확실하게 모르겠으니까. 이 사회의 두터운 벽. 1000번 번 참는다고 해서 이 두터운 벽이 저 꼭대기가 발밑으로 걸어주는 게 아니니까. 이 모순을 알던 이 사람은 정말 맨 마지막에 안타깝게 끝납니다. 광복절 공휴일도 이제 끝나고 가슴이 답답했다. 우울한 끝이죠. 우울한 결말입니다. 꿈 없는 잠을 기다린다. 희망이 없는 현실. 1980년대 그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느끼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끔 나오는 아저씨인데요. 의학세 할아버지가 으악 하시면서 끝나요. 굉장히 절망적인 것 같은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존재라고 작가가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이 의학세 할아버지가 작품에서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시면서 으악 으악 그러세요. 자,
특별히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의 느낌입니다. 왜 이분은 으악 하면서 이야기할까? 참 알 수가 없는 그 악세 할아버지 때문에 목욕탕 공사도 시작됐었잖아요. 자, 작품 마무리하도록 1차 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1980년대입니다. 작품이 발표된 것도 87년이었고요. 작품이 처음 쓰여진 것도 1986년이었어요. 자, 도시 변두리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그린 연작소설집 원미동 사람들 중 한 편입니다. 자, 이 일을 하는 임씨에 대한 그의 불신이, 여러분들 이게 주제라는 거 아시겠죠? 임씨에 대한 그의 불신이 점차 이해와 공감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자, 작품에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밑줄 그을게요. 현대인의 세속적인 태도 비판. 현대인의 그 세속적인 태도는 누구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죠? 그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동시에 소외된 계층, 즉 임씨를 얘기하고 있죠. 소외된 계층에 관한 따뜻한 연민의 시선. 그 두 가지가 작품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과서 본문 다 아직 읽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읽어주시고 다음 시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